넌 내 손주 며느리 될 자격 없어. 마지막에 내 방에 들어온 건 너뿐이야. 내 시계가 그렇게 탐났어? 78세 재벌 회장이 손자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 요양원에 잠입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시계를 숨기고 요양보호사를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그녀를 손가락질했고 동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폭우 쏟아지던 밤 기억을 잃고 헤매는 회장을 찾아 나선 사람은 단 한 명. 도둑으로 몰렸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회장은 무엇을 잃게 될까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 태성그룹 본가의 서재에는 희미한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78세의 강선아 회장은 혼자 체스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백세킹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상대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장 친했던 사업 동업자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을 때의 그 배신감, 그때 느꼈던 충격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선아가 진짜 잃은 것은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잃은 충격으로 남편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녀를 떠났습니다. 선아는 그때부터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음은 약점이고 약점은 상처로 돌아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비서 윤 실장의 목소리에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4살의 손자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선아는 손자의 얼굴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자리에 앉으며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습니다. 순간 서재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의 반응을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지만 선아는 말이 없었습니다. 축하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 이름이 뭐니? 서은아예요. 32살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직업은?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 톤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입니다. 늘봄의 집이라는 요양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선아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체스판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요양보호사?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할머니. 은하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결국 돈을 노리게 되어 있다. 할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어린 녀석이 뭘 안다고 그래? 선아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체스판에 흑색 퀸을 집어들고 지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때가 많아. 특히 돈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지훈은 할머니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믿지 못하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몇 년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과거에 갇혀 사시려고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선아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체스판으로 향했습니다. 백색 퀸과 흑색 퀸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 벽에 설치된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자 선아는 그 안에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손목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의 손목에 채워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선아는 시계를 손에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라면 저 여자의 진심을 알아봤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이 그녀에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선아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재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아의 뒷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아는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늘봄의 집 요양센터에 서은아라는 직원이 있지? 윤 실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회장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회장님 설마 조사해? 선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윤 실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하십니다. 지훈 도련님이 알게 되시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선아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늘봄의 집에 단기평가 입소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 그걸 이용하면 되겠지. 회장님께서 직접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윤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아는 손에 쥔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2번 속았어. 한 번은 친구에게, 한 번은 내 판단력에. 이번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하지만 회장님, 준비해. 2주일이면 충분하겠지. 선아는 시계를 다시 가죽 상자에 넣고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윤 실장은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윤 실장이 나가고 다시 혼자가 된 선아는 체스판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백색 킹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킹은 체스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지만 동시에 가장 약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는 존재였습니다. 진심을 확인하는 일이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선아는 킹을 다시 체스판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왕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남편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손자 지우는 빗길 사고로 먼저 떠나보낸 선아의 외동딸 지연이 세상에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난 아직도 두려워.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재의 조명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78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체스판 위의 백색 킹은 여전히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끝나면 자신은 무엇을 얻게 될까요? 확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상처일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손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진심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잔인한 방법이라 해도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빗소리만이 고독한 왕자를 지키는 노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 윤 실장은 서류 뭉치를 선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가짜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의 이름은 김영숙, 78세, 무연고 독거노인. 선아는 신분증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지만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대신 헝클어진 백발이 있었고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늘봄의 집 재단 이사회에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평가 입소 프로그램으로 2주일간 체험 입소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재단 이사장과 원장에게만 극비리에 공유되었고 현장 직원들에게는 일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신분증을 내려놓고 윤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증은? 제가 서겠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먼 친척 되는 사람으로 처리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늘봄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자의 약혼녀가 일하고 있겠죠. 회장님, 정말 이 방법밖에 없으십니까?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대답 대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소 신청서, 건강기록지, 보호자 동의서. 모든 서류에는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내일 들어가지. 알겠습니다. 윤 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선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8년을 살아온 한 여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이런 꼴이라도 진심은 볼 수 있을까?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낡고 색이 바랜 점퍼를 걸쳤습니다.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던 흰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노인. 선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권력과 부를 벗어던지자 남은 것은 초라한 늙은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평소 타던 고급 승용차가 아닌 오래된 중형차를 탔습니다. 차는 천천히 늘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선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곧 가면을 쓰고 낯선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없는 그저 외로운 노인으로 말입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늘봄의 집, 4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유리문이 있었고 그 위로 요양센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윤 실장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습니다. 평소 선아가 사용하던 고급 물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짐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대리석 바닥에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접수대가 있었고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와 윤 실장이 접수대로 다가가자 여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선아의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불편함과 경계심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여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윤 실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단기평가 입소 예약한 김영숙 어르신 모시고 왔습니다. 여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윤 실장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신분증 보여주세요. 선아는 가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선아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명확한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난한 노인을 대하는 냉담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유니폼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최미영 요양보호사. 그녀는 접수대 쪽을 보더니 선아를 발견했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세요? 최미영이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미영은 선아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단기 입소자예요. 2주일만 계시는 거래요. 아, 그래요? 최미영은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다른 보호사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은 손이 많이 가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선아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표정을 감춘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서류 작성을 마치고 여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입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요양보호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직원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선아와 윤 실장은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로비에는 몇 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어떤 이는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모두 평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위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가 고개를 들자 한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서은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손자의 약혼녀였습니다. 은하는 선아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연기일 수도 있다고.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오시느라 힘드셨죠, 어르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선아 앞에 무릎을 살짝 굽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선아는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맑고 깨끗한 눈동자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천천히 가실게요. 은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은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선아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팔을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윤 실장이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은하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아의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것이 보였습니다. 복도 양쪽에는 방들이 줄지어 있었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방은 2층이에요. 엘리베이터로 올라갈게요. 은하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은하는 선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세요? 없어. 선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1층보다 더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은하는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선아를 안내했습니다. 212호실. 그녀가 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 옷장 하나. 창문으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어르신 방이에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은하가 방 안으로 들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호출벨을 가리켰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연락돼요. 밤에도 괜찮아요. 윤 실장이 가방을 옷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하는 클립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입소 서류 작성해야 해요. 시간 괜찮으세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책상 의자를 꺼내 선아가 앉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보호자 동의서, 약물 복용 기록표, 건강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복용하시는 약이 있으신가요? 혈압약? 알겠어요. 약은 간호사실에서 보관할게요. 정해진 시간에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은하는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랜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자 은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저녁 식사는 6시예요. 제가 다시 올게요. 은하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은하는 돌아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편히 쉬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윤 실장과 단둘이 남은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과연 진심일까?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2주일.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서은아의 본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말입니다. 첫날 저녁 6시. 식당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아는 테이블에 앉아 앞에 놓인 음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흰죽에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평소 선아가 먹던 음식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은하가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어르신. 목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선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죽은 미지근했고 간도 싱거웠습니다. 선아는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철컹 소리가 식당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하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람 먹을 음식이냐? 선아의 목소리는 거칠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은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르신? 간도 안 맞고 다 식었어. 이딴 걸 먹으라고 준 거냐고? 선아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노인들과 보호사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미영이 멀리서 은하를 보며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죽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데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하는 그렇게 말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선아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깨가 약간 축 처진 것 같았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 은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죽이 담긴 새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아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끓였어요. 간도 조금 더 맞췄고요. 드셔보세요. 선아는 죽을 한술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 따뜻했고 간도 나았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을 먹을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갔습니다. 그날 밤 11시, 선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3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물 좀 갖다 줘. 선아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선아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은하는 미소 지으며 물잔을 정리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선아가 다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은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화장실 가고 싶어. 선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하는 의심 없이 선아를 부축해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다가 다시 침대까지 안내했습니다. 1시간 후 선아는 또다시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교대할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에도 은하가 왔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욱 처져 있었고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잠이 안 와. 선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잠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와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시죠? 따뜻한 물 드시고 이야기 조금 나눌까요? 은하는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선아에게 물 한 잔을 더 따라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오시면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세요. 괜찮아요. 선아는 물을 마시며 은하를 곁눈질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나 불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속으로 의아했습니다. 연기일까, 진심일까? 집 생각나세요? 은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괜찮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적응하실 거예요. 편하게 계세요. 은하는 30분 동안 선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선아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잠들자 은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불을 끄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복도를 걷다가 일부러 다른 노인과 부딪혔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조심 좀 하시오. 선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죄송합니다. 휠체어로 사람 치려고 작정했소? 선아는 계속 트집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은하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선아가 손가락으로 할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날 들이받았어.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는데.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은하는 할아버지를 먼저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다치신 데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선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도 놀라셨죠? 복도가 좁아서 그래요. 다들 조심해야 해요. 은하는 누구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양쪽을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선아에게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 끝이 더 넓어요. 선아는 은하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네. 편을 가르지도 않고 이것도 연기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아의 시험은 계속되었습니다. 식사 때마다 트집을 잡고 밤마다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일부러 길을 잃은 척하기도 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일부러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조차 내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아는 복도 끝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최미영과 다른 보호사가 휴게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선아를 보지 못했는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아, 요즘 김영숙 어르신한테 완전히 매달려 있더라. 최미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선아는 신문을 든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게, 저 어르신 진짜 까다로우시던데. 다른 보호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최미영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실적 올리려고 쇼하는 거야. 단기 입소자 잘 보살펴서 재단에 잘 보이려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원래 저런 애들이 겉만 번지르르 해. 속으론 뭐 생각하는지 몰라. 최미영의 목소리는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신문이 구겨졌습니다. 두 보호사가 나간 후 선아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은하의 친절이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최미영의 말처럼 거칠애일까? 저녁 무렵 은하가 약을 들고 선아의 방에 왔습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약 관리표였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하는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선아는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은하는 클립보드에 체크 표시를 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오늘 산책 나가실까요? 가벼운 운동이 도움돼요. 선아는 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그럼 낙상 예방 운동이라도 하세요. 제가 카드 두고 갈게요. 은하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 그려진 카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한 저녁 되세요. 혼자 남은 선아는 클립보드를 떠올렸습니다. 은하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복약 시간, 활력 징후, 식사량, 수면 시간. 환자 중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혼란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저 여자가 연기하는 건가, 진심인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소한 지 엿새째 되는 날 오후, 선아는 방 안에서 은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의 손목에 채워준 마지막 선물. 선아는 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오후 약과 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은하는 평소처럼 환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아는 시계를 들어 올려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이나? 은하는 시계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계네요. 오래된 것 같아요. 선아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손에 채워준 거야. 내 남은 인생이 달린 물건이지. 은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선아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중한 물건이시네요. 잘 보관하세요. 그래야지. 선아는 시계를 침대 옆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은하는 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시계가 멈춰 있던데 고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이대로가 좋아. 남편과 함께 멈춘 시간이니까.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약을 먹는 것을 확인하고 복약 기록표에 체크한 후 방을 나갔습니다. 은하가 복도를 지나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선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시계를 꺼낸 뒤 자신의 낡은 점퍼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선아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거의 끝날 무렵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계가 없었습니다. 선아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침대 밑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아는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은하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선아는 서랍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계가 없어졌어. 어제 여기 넣어뒀는데.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밑이나 옷장은 확인해 보셨어요? 다 찾아봤어. 없다고. 선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보호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미영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미영이 물었습니다. 선아는 그녀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시계를 잃어버렸어. 마지막에 내 방에 들어온 건 서은아뿐이잖아.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은하에게 쏠렸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어제 약만 드리고 바로 나갔어요. 증거라도 있어? 최미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원장님께 보고해야겠어요. 최미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시간 후 원장실. 50대 중반의 원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그 앞에 서 있었고 선아와 최미영 그리고 몇몇 직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은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르신 방에서 시계를 본 적도 만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이잖아요. 최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원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서은아 씨는 환자 접촉을 자제해 주세요. 은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직무정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원장님, 하지만 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갔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요양원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은하를 피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거나 급하게 지나쳤습니다. 환자 보호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휴게실에서 최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가 예전에도 환자 물건에 손댔다던데요? 정말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 센터 오기 전에 일했던 곳에서요. 그래서 여기로 옮긴 거래요. 최미영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군거리고 의심할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로비 구석 책상에 앉아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직접 돌볼 수는 없었지만 행정 업무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사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훈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하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하야, 무슨 일 있어?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일 때문에 좀 힘들어요. 얼굴이 왜 이래? 제대로 먹고 다녀. 지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하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훈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은하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뭐든 나한테 얘기해야지.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둑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창피하고 억울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제가 정리할게요. 은하는 간신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힘들면 연락해. 언제든. 지훈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선아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전화로 보고했습니다. 지훈 도련님이 요양원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 은하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시계는 처음부터 그녀의 주머니 속에 있었습니다. 은하가 나간 후 일부러 감춰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정말 제가 틀렸다면? 윤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아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하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가, 붉어진 눈가가, 참았던 눈물이. 선아는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진실을 확인하려던 시험이 누군가를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선아는 시계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계 분실 사건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하는 환자들을 직접 돌볼 수 없었습니다. 원장의 지시로 행정 업무만 맡게 되었습니다. 단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비상 상황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로비 구석 작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전부였습니다. 아침 9시, 은하는 책상에 앉아 환자 기록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동료 보호사 2명이 걸어왔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들어 인사하려는 순간 그들은 눈을 피하며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은하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며칠 사이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그녀의 주변 자리가 비었습니다. 10시쯤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접수대로 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은하를 보더니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담당 선생님 바꿔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냥요. 믿을 수 있는 분으로요. 보호자의 시선이 은하 쪽으로 향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은하는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든 펜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은하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김밥 한 줄을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미영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반지도 없어졌대요. 이번 주에. 정말요? 그것도 설마 은하 씨가? 글쎄요.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죠. 은하 씨 오고 나서 물건 잃어버리는 일이 부쩍 늘었어요. 은하는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반지. 그 일은 은하와 전혀 관계없었습니다. 은하는 말순 할머니 담당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녀와 연결지었습니다. 오후 2시, 지훈이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약속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은하야. 지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양원 뒤편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말을 안 해? 은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은 답답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요즘 이상해. 전화해도 대충 받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뭔가 숨기는 거 있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야?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하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둑으로 몰리고 있다고, 직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다고 말하면 지훈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시간이 정말 필요해요. 제발. 은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는 거야.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 지훈의 눈빛에 실망이 번졌습니다. 은하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가 정리할게요.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연락해. 마음 정리되면. 지훈이 걸어 나갔습니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선아는 윤 실장과 함께 요양원 2층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원이 보이는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아래쪽 벤치에 은하가 혼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선아는 은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틀렸다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 시계가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거짓이었던 시험. 누군가를 시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것. 저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윤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은하의 우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은하는 근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환자 돌봄 기록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메모했습니다. 문득 화면 한쪽에 CCTV 관제 일지가 보였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클릭했습니다. 요양원 내부 카메라 배치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로비, 식당, 간호사실,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정원 중앙부에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각도를 살폈습니다. 출입문 상단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쪽 폴대에도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두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겹쳐보면 정원의 일부가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은하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출입문 상단 카메라 각도, 주차장 폴 카메라 위치, 오버랩 가능 구간. 그녀의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희미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10시, 선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어진 눈가, 떨리는 어깨, 참았던 눈물. 선아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습니다. 멀리 정원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 그녀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이런 날 보고.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그녀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 공지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반지 분실건.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또 잃어버렸대요.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물건이 없어져. 이번에도 서은아 선생님이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은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습니다. 변명하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은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메모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 오버랩 구간, 타임스탬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은하는 나지막이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연함이 서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위해. 요양원의 긴 복도를 햇빛이 비쳤습니다. 은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어둠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다고. 그녀는 그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요양원 전체에 울렸습니다. 선아는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순간 선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연이가 세상을 떠났던 그 빗길 사고.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습니다. 선아는 그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간다. 선아는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현실과 과거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한테 가야 해. 빨리. 선아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급했고 불안정했습니다. 간호사실 앞을 지나쳤습니다. 계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1층 로비의 직원이 선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김영숙 어르신, 어디 가세요? 하지만 선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폭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누군가는 원장에게 전화했고 누군가는 보안실에 연락했습니다. 최미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어떡해요? 누가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위험해요. 직원들은 망설였습니다. 밖은 폭우였습니다. 시야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하가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비상상황 예외 조항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2인 1조 수색이 원칙이었지만 지금처럼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 요원의 판단하에 예외 조항이 발동될 수 있었습니다. 비상코드 발령하세요. 지금 당장.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접수대로 달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19에 먼저 신고하고 보호자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요양원을 이탈했습니다. 78세 여성, 회색 점퍼 착용, 비상수색 요청합니다.
은하는 침착하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고와 보안실로 달려가 우비, 손전등, 응급키트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무전기와 휴대용 GPS 단말기도 챙겨들었습니다. 은하 씨,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동료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어르신이 위험해요. 은하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폭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은하는 생각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은 익숙한 길을 찾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따라 움직입니다. 은하는 요양원 정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큰 길이 보였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차도로 나가신 건 아닐까요? 비를 맞으며 은하는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손전등을 사방으로 비췄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은하는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은하는 선아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선아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은하를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은하는 즉시 응급키트를 열었습니다. 선아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체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의심되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우비를 벗어 선아를 감쌌습니다. 자신의 옷도 젖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는 선아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해요. 은하는 온 힘을 다해 선아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비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은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119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입니다.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저체온 증상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은하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선아를 정류장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비를 조금이라도 덜 맞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몸으로 선아를 감쌌습니다. 체온을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숨소리도 약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구급차가 와요. 은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의식을 유지시켜야 했습니다. 선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빨간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환자 상태는요? 저체온증 의심됩니다. 맥박 약하고 체온 많이 떨어졌어요. 은하는 침착하게 보고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선아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은하는 옆에서 계속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요양보호사입니다. 같이 가시겠어요? 네. 은하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대원이 선아의 활력 징후를 체크했습니다. 은하는 수첩을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시간, 모든 것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속에 울렸습니다. 은하는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선아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이 선아를 치료했습니다. 은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건넸지만 은하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환자분 먼저 봐주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아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망설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은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선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은하를 보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은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젖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선아는 은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하는 놀랐습니다. 그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왜? 날 찾아온 거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할머니가 집 나가셨을 때 저는 전화도 안 받았어요. 은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빨리 달려갔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은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을 잃을 순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거든요.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수없이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을 이렇게 직접 느낀 것은 남편이 떠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고맙소. 선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하는 무릎을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선아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폭우는 거짓말처럼 그쳤습니다. 선아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을 찾아온 그녀, 젖은 우비를 벗어 자신을 감싸준 그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고백한 그녀. 문이 열렸습니다.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선아의 상태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선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윤 실장은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훈 도련님께 연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락하게.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윤 실장은 선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실장은 휴대전화를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지훈은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선아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 실장님이 병원에 계시다고.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그는 침대 옆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없어졌다던 그 시계.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아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잘못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계는 처음부터 내 주머니에 있었어. 일부러 숨긴 거야.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은아를 시험하려고, 내 약혼녀가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김영숙이란 사람은 나였어. 가짜 신분을 만들어서 늘봄의 집에 들어갔지. 지훈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균형을 잡았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하가 힘들어했던 이유, 말하지 못했던 이유, 얼굴이 창백해진 이유, 은하가 겪은 일들이 다 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도둑으로 몰렸어요. 직장에서 외면당했어요. 보호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할머니가 시험한다고 벌인 일이었어요? 선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랑을 잃은 사람의 외로움이 남을 상처낼 권리가 되진 않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선아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믿지 못해 그녀를 시험했어. 하지만 나야말로 그 시험에 떨어졌어. 선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서은아는 진심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날 모욕해도 밤마다 괴롭혀도 도둑으로 몰려도 화 한 번 내지 않았지. 선아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빗속에서 날 찾아온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였어.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네. 지훈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할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해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은하를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같이 가자. 내가 직접 사과해야 해. 하루 입원 후 안정을 되찾았다는 의사의 소견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퇴원 수속을 밟은 선아는 지훈, 윤 실장과 함께 곧장 늘봄의 집으로 향했다. 오전 11시, 늘봄의 집 로비. 은하는 여전히 구석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훈 씨? 지훈은 은하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은하는 당황해서 몸을 굳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무슨? 내가 몰랐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훈이 은하를 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은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로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습니다. 윤 실장이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선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벌써 퇴원하시면 안 돼요. 은하가 달려가려는 순간 그녀는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훈이 선아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은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 은하는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김영숙 어르신은 우리 할머니야. 태성그룹 강선아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하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되었습니다. 까다로운 환자, 반복된 모욕, 사라진 시계, 모든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을 평가하기 위한 잔인한 시험. 은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분노와 배신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선아가 은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하가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은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선아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타인의 존엄을 짓밟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에요. 은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지옥을 살았어요. 도둑으로 몰리고 동료들한테 외면당하고 환자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어요. 은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다 회장님의 시험 때문이었어요. 진심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할 수 없어요.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은하는 돌아섰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나갔습니다. 지훈이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은하야, 기다려. 하지만 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로비에 남은 선아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아는 나지막이 답했다. 모든 걸 바로 잡아야지. 내 방식이 아닌 옳은 방식으로. 은하가 떠난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본가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 실장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실장은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늘봄의 집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화면에는 요양원의 여러 각도가 보였습니다. 복도, 로비, 정원. 윤 실장이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시계가 사라진 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의 모든 기록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은하가 말순 할머니의 방에서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앞 복도만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말순 할머니 방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선아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정원 쪽 영상을 보시죠. 윤 실장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원 중앙부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입문 상단 카메라와 주차장 폴 카메라의 촬영 범위가 일부 겹칩니다. 두 카메라의 타임스탬프는 NTP 서버로 동기화되어 시간 오차는 없었습니다. 두 영상이 나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시간은 그날 밤 11시 45분. 한 사람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아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최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최미영이 직원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윤 실장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최미영의 손에 작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출입문 상단 카메라입니다. 각도가 낮아서 정원 일부가 보입니다. 영상 속 최미영은 정원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팔을 휘둘렀습니다. 무언가를 던지는 동작이었습니다. 정원 한쪽 숲을 속으로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실장이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주차장 폴 카메라였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최미영이 정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정원을 수색했고 증거물을 확보해 경찰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윤 실장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직원 휴게실 최미영이 은하의 사물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은하 씨의 사물함은 공용 예비 열쇠로 열린 흔적이 있었고 당일 키 관리 대장에는 해당 열쇠의 반출 기록이 없어 무단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선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최미영이 아닌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원장님께 연락하게 이미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서은아 씨 본인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공개 절차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 소집한 회의입니다. 오후 2시 늘봄의 집 회의실 원장, 간호사, 요양보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최미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선아와 윤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님 오셨습니까? 원장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안팀의 조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원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최미영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장면, 무언가를 던지는 장면, 사물함을 여는 장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최미영에게 쏠렸습니다. 최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최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최미영 씨, 할 말이 있습니까? 최미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그냥 지난주 경찰에 접수된 감식 결과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원장이 투명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말순 할머니의 반지와 작은 귀걸이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원 수풀에서 나온 이 물건들에서 최미영 씨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최미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그냥 은하가 미웠어요. 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미영 씨 즉시 해고 조치합니다. 경찰에도 신고하겠습니다. 최미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원장이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서은아 씨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직원 앞에서 공식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하 씨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늘봄의 집 대강당. 전 직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에 선아가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태성그룹 강선아 회장입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영숙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이곳에 입소했습니다. 손자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은아 씨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도둑으로 몰리게 했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은아 씨는 처음부터 결백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증거보다 의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서은아 씨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원장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서은아 씨의 모든 혐의는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센터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정정 보도문을 게시하겠습니다. 원장은 선아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재단을 통해 귀중품 취급 매뉴얼 개선, CCTV 사각지대, 보안, 직원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선아는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은하 씨의 사직서입니다.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은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서류는 제가 직접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아는 원장실을 나와 로비로 향했습니다.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사과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아는 본가 서재에 앉아 은하의 사직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은하를 만나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선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하는 아직도 할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사람을 잃고 나서야 깨닫는 믿음이라면 너무 늦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은하를 시험했어요. 하지만 정작 시험에 떨어진 건 할머니였어요. 선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여 년 동안 할머니는 두려움 속에서 사셨어요. 그 두려움이 다른 사람을 상처낼 권리는 아니었어요. 지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실망도 컸습니다. 저는 은하와 결혼할 거예요. 할머니가 반대하셔도. 선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하지 않아. 오히려 부탁하고 싶네. 그 사람을 잘 지켜줘. 지훈은 할머니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걸 내가 지켜줘. 부탁이야.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선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젊은 시절 자신과 남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땐 사람을 믿었지.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딸 지연과 사위, 어린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그걸 망가뜨렸어.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일주일 후, 선아는 윤 실장과 함께 재단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회의실에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선아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늘봄의 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선아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째, 귀중품 취급 매뉴얼을 전면 개정합니다. 모든 귀중품은 사진 촬영, 시간 기록, 장갑 착용 로그를 의무화합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CCTV 사각지대 오버랩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여러 카메라의 촬영 범위를 겹쳐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선아는 다음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직원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 모든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재단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모든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선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원장이 선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을 표준 프로토콜로 만들면 어떨까요? 무슨 뜻입니까? 이번 사건을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다른 요양원에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해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원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아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봄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선아는 은하의 집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선아는 차에서 내려 은하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선아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소? 은하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은하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관련 전문 서적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하가 차를 내왔습니다. 그녀는 선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직서를 가져왔소. 선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하의 이름이 적힌 사직서였습니다. 처리하지 않았소. 돌려주러 왔네. 은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돌아오라는 건가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요.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네. 선아는 은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요양보호사요. 그건 시험이 아니라 진실이었소. 은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큰 상처를 주셨어요.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소. 하지만 회장님도 상처받은 분이시죠. 누군가를 잃은 아픔을 아는 사람. 은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이해는 해요. 선아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용서와 이해. 두 가지는 달랐습니다. 고맙소. 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늘봄의 집으로 돌아올 생각 있소? 은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하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하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아도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선아는 서재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당신, 나 조금 변했나요?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봄밤은 깊어갔지만 선아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해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용서도 올까요? 선아는 그것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늘봄의 집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 직원, 환자들, 보호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자리를 채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원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늘봄의 집의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강선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선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 달 전보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더 맑아졌습니다. 선아는 단상 중앙에 놓인 유리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이 시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보십시오. 선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제 손목에 채워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20여 년 동안 이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간도 멈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선아는 진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빗속에서 저를 찾아온 사람, 자신의 안전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이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선아는 청중을 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선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계는 한때 멈췄지만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는 서은아 케어센터 설립 기금을 약속합니다. 10억을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선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요양보호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 돌봄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선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은아 씨를 프로그램 총괄센터장 내정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객석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은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아와 은하가 단상에서 마주 섰습니다. 선아는 은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선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하는 선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돌봄은 직업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그걸 다시 배웠어요.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하겠어요. 선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무거운 그림자가 걷혔습니다. 그래야지요. 당신 방식이 옳으니까.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당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로비에서 작은 다과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은하야. 고마워요. 은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훈은 그 미소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전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힘들었지? 많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은하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 씨 덕분이에요. 지훈은 은하를 꼭 안았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 실장이 옆에 섰습니다. 좋은 그림입니다, 회장님. 그래. 내가 망가뜨릴 뻔한 그림이지. 선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윤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이야. 아직 늦지 않았어. 선아는 주머니에서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며칠 전 그녀는 남편의 시계가 어제 저절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윤 실장에게 말했지만 그건 그녀의 작은 거짓말이었다. 사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회장님, 그 시계는? 윤 실장이 의아한 눈으로 물었다. 남편의 시계는 센터에 기증했지만 나를 위한 새 시계를 샀네. 선아는 신기한 듯 새로 산 시계를 바라보았다. 초침이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편이 용서해 준 걸까?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윤 실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서은아 케어센터 개원식. 새로 지어진 3층 건물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요양보호사들, 간호사들, 관계자들, 그리고 가족들. 은하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녀는 센터장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석 달 전에 결혼했습니다. 서은아 케어센터를 개원합니다. 은하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색종이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센터 내부는 밝고 깨끗했습니다. 교육실, 상담실, 실습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요양보호사 윤리 강령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자의 존엄을 최우선으로 한다. 첫 번째 문구였습니다. 은하가 직접 쓴 글귀였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낡은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아가 기증한 남편의 시계였습니다. 시계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선아는 진열대 앞에 서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다. 멈춘 시간의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상징처럼 보였다. 잘했죠, 여보.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하와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선아에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요.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니까. 선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시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선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충분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공간을 내가 만든 게 아니오. 당신이 만든 거지. 선아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하네. 맡겨주세요, 할머니. 지훈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로비를 비쳤습니다. 유리 진열대 안에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선아의 손목 위 새로운 시계의 초침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선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네. 선아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믿음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센터 로비에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하와 지훈이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진열대 속 시계는 멈춰 있고 그녀의 손목 위 시계는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과거에 대한 존중,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용기. 선아는 비로소 두 가지 모두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는 아물고 관계는 회복됩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봄 햇살이 모두를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에 잠기셨나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가족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될 것 같은 소중한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깊고 감동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